세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오면 지면 방송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선교 박람회를 주관합니다. 거국적인 행사의 참된 의의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의식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위한 진정한 선교사역임을 우리는 압니다. 세계의 선교사님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선교 사역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깃털이 될 수 있기를 충만하게 펼쳐짐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매혹시킨 불멸의 작곡가들의 일생을 더듬어 다시 한번 그리움에 젖어보는 첫 번째 방송으로 클래식의 고향이라는 명제를 두고 방송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불운한 말년을 보내고 처참히 떠나간 모차르트에 대해서 쓸쓸히 떠나간 어두운 마지막을 생각하며 애석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매혹시킨 불멸의 작곡가들 클래식의 고향을 찾아 첫 번째로 모차르트를 방송해 드립니다. 나의 인생에서 음악이 없었으면 얼마나 삭막하였을까. 더욱이 클래식 음악은 오래전부터 나와 같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 암담하고 고통스러울 때 음악은 항상 나의 친구이며 구원의 벗이 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이란 우수하다, 초인류다, 모험적이다, 품격 있고 유서 깊다는 뜻과 이른바 고전적이다, 주의적인 예술 양식이 사상이 포함됩니다. 죽음이란 클래식 음악과 모차르트 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을 상기하면서 많이 부족한 나 자신을 숨기려지 않고 클래식에 얽힌 인생의 문해들을 이곳에 그려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클래식으로 인도하려고 클래식 고향을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클래식을 이해하고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작은 샘터를 마련하고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적시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내가 젊고 충만한 미래에 대한 야망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스위스 여행을 택한 것은 언제나 마음속에 천재 중에 천재였던 모차르트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1956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차르트는 35년이라는 짧은 생애에 600곡 이상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작품들에서 아름다운 멜로디와 변화를 이루는 전조법을 구사해 희로애락을 찬연하게 생생히 표현하였습니다. 우선 고금을 통해 뛰어난 오페라로 알려진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적 등에서 뚜렷한 특징을 전해주었습니다. 200여 년 전에 작곡된 오페라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극중의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오페라뿐 아니라 모차르트의 음악의 특징은 수많은 교향곡을 포함해서 오케스트라 작품과 협조곡에서 또한 피아노곡과 실내악곡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음악은 세느 강물과 같이 마냥 스무스하게 때로는 우아하게 변화를 거듭하며 우리를 매혹시키며 흐릅니다. 섬세하고 집요하게 타전함은 오로지 모차르트만의 음악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들어도 마음속에 와닿는 음계의 기교와 미성,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곡가들을 제치고 모차르트의 음악만을 고집하는 팬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듣던 윤원기와
소년기를 지나면서 가혹하고 준엄한 현실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음악가들은 교회나 귀족의 종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유가 없고 얽매이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차르트는 몸담고 있던 찰스부르크 교회를 뛰쳐나와 독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게 이를 수 없었습니다.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30여 년 전에 개봉되어 세계적으로 열광적 찬사를 일으킨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의 아내 콘스탄체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음을 자상하게 묘사되었으나 실제로는 몇 배의 비참해서 불행을 겪었던 것이 사실로 증명되기도 합니다. 모차르트는 생전에 편지를 많이 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음악가의 편지는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운 감성과 부드러운 사색의 연서 같은 시적 낭만이 폭넓게 기대되고 있었으나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모차르트의 편지를 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시인인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시만한 예술놀이나 인상에 관한 철학적인 성찰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일상의 찹싸한 생활보고 정도였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죽기 전까지를 연대서로 선택하여 배열한 214통의 편지의 일부였습니다. 천재 예술가는 특별한 인간이기 전에 그냥 다정하고 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왠지 찡하게 마음이 울려오는 것은 무슨 탓일까요? 아버지에게 보낸 소년 모차르트의 다정한 성품의 편지, 비범한 천본에 대한 확신과 자부, 병약하고 낭비벽 때문에 심한 아내를 질책하는 편지, 몸담고 있던 교회의 억압에 대한 불같은 반항, 만년에 이르러 마치 구걸하듯 돈을 구워달라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 편지를 통한 천재 음악가의 내면과 예민이 드러나며 그때까지 생각하던 모차르트 성이 너무 과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비교하면서 모차르트는 밝고 행복했던 사람, 베토벤은 고통과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한때 그토록 열광하던 사람들도 모차르트의 진가를 느끼지 못한 채 멀어지고 마침내 곤궁 속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양상은 쉽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편지 속에는 충실한 종이었던 요셉 타이너가 쓴 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던 밤, 폭풍이 불어닥치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최후의 축복 의식 때도 바람은 불고 내우가 심했습니다. 겨우 친구 3명의 여성과 그리고 모차르트 부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진 탓으로 묘지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다나고는 모차르트의 관을 실은 달고지를 한 마리의 개가 비적대며 따라갔다 합니다. 이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5명씩 같이 묻히는 무덤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묘비도 십자가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나는 가끔씩 젊은 시절 모차르트 생가인 찰스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수십 견의 원서 소장물을 구입하느라고 가져갔던 지참금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채 겨우 돌아온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가끔 서재 구덩이에 진열된 원전을 보면서 젊은 날의 그리움에 젖곤 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우선 눈시울을 적시는 것은 나에게는 수시로 겪는 습관된 천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주옥입니다.